(2014년에) 국제재판 관할에서 변론 관할이 인정될 건지에 관한 것. 우리가 변론 관할도 국내 관할에서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지만 상대방인 피고가 본안에 관해서 그대로 응소를 했을 때, 이의 제기하지 않고 응소했을 때 관할권 없는 법원이라도 응했기 때문에 변론 관할이 생긴다. 그 룰이 국제재판 관할 관에 있어서도 일본서 교포들끼리 문제가 됐는데 뭔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에 대해서 한 건은 한국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이 인정되는데, 그 자체로 인정되는데 아마 한 건은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았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거. 그렇지만 피고가 내친 김에 응소를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 관할이 생긴다라고, 국제재판 관할권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변론 관할이 인정된다라는 판시가 그 내용에 담겨 있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2014년 거에 있게 돼요. 2014년 4월 10일 선고 2012-7571 판결이네요. 변론 관할이 이게 또 그렇게 돼 있어. 일본에서 합의를 해놨는데 대여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게 대여금이고, 요거는 대여금이면서 일본의 합의 관할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슨 한국 순천의 테마파크 때문에 투자금 비슷하게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건은 한국의 관련 재판, 아니 한국의 실질적 관련이 있다라는 국제재판 관할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한국에 인정된다고 봤어. 왜? 뭐 한국에 무슨 순천에 테마파크 내느라고 뭐 투자금 그런 거고, 그것도 했다는 분쟁이니까 뭐 하여튼 관련성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내도 좋다는데, 이 대여금은 전혀 사람들은 교포성 한국 사람들인데 관련이 없는 거다. 니네 합의 관할로 일본까지 했는데 이거 한국에 왜 내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됐어. 그러니까 두 건이야. 실은 세 건인데 내가 심플하게 두 건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래서 국제재판관 건이 인정돼. 순천의 테마파크 뭐 그런 거에 투자금 비슷한 분쟁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내는 게 인정되는데, 요 두 번째, 이거는 한국과는 관련이 없다. 즉 실질적 관련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지금 한 거야. 근데 하급심은 또, 사실은 하급심은 또 조금 틀리긴 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1청구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야. 아까 뭐 순천 테마파크 등등은. 근데 2번은 그냥 일반 대여금이니까 일본에서 허기로 했으면서 왜 한국에 와서 하느냐. 여기에서는 실질적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를 않았어. 실질적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면 실질적 관련 없으면 아까 내가 말한 거 논리가 또 무너지네. 그럼 가라고 할 거냐. 어떻게 했어 여기는. 가라고 하지는 않았어. 실질적 관련은 없다. 두 번째 대여금은 실질적 관련은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못하느냐.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어. 피고가 응소했다 해서 변론 관할을 인정했어. 변론 관할. 일단 30조의 변론 관할은 본안에 관해서 응소하면 관할권 없는 법원을 냈더라도 이제 사후적인 합의와 비슷한 상황으로 임의관할적인 상황으로서 관할이 창설된다고 봐. 그러니까 29조의 합의 관할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 30조의 변론 관할은 응소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뭔가 오케이 해준 이런 꼴이 되니까 둘 다 임의관할의 태양이고 둘 다 인정이 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내려왔는데 피고가 반격을 했어. 반격을 하다가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거 항소 못하겠다고 그 즈음에 문제 삼았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에 항소심에서 지금 관할 문제 있다라고 따진 것도 하나 쟁점이야. 잘 보면. 하여튼 다시 와서 보면 실질적 관련은 두 번째 대여금 청구는 없다라고 보면서도 피고가 1심 법원에서 이게 한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느냐라는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였어. 그래서 변론관이 생겼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준 거야. 근데 하여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관할 의반의 주장을 한 이 사안에서 하나 또 뭐가 여러 번이 쟁점이 되고, 국제재판 관할권 자체는
사실은 민사법에서 출제 가능성 이런 거 보면 뭐 좀 뒤로 밀릴 수는 있고 지금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건 그냥 실질적 관련성 간단히 넘어가. 거기 자체는 국제재판관에서 또 볼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또 하나 일반 우리 민사법 이론에서 문제가 되냐면 일단 변론관할이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됐어. 그래서 변론관할에 적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요 쟁점이 하나 있어. 일단 변론관할 쟁점이 있고 하나. 피고는 1심 법원에서 따지지를 않았어. 그 다음에 비로소 그래서 따지지 않은 바람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게 변론관할로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관할 의반이다라고 따졌어. 그럼 411조의 관할 의반의 항변에 관한 조문이 뭐냐면 자, 관할에는 임의 관할과 전속 관할이 있다. 그러면 관할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봐봐. 임의 관할 의변은 사실상 합의 뭐 이런 거가 한다라는 것은 전속 관할에 대칭되는 임의 관할은 그 취지 내지 의의는 전속 관할은 아까도 언뜻 얘기했듯이 전속적 합의라고 할 때에 전속적일 때 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전속은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그 사건은 반드시 특정 법원에서 하도록 딱 묶어놓은 게 전속이야. 전속이라는 의미의 뉘앙스 알겠지. 그에 대칭되는 의미는 뭔가 나눠는 놨는데 꼭 거기서 안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일은 거기서 하라고 이렇게 분류는 해놓은 거야. 임의 관할은 가급적 그렇게 해놨는데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걸 꼭 문제 삼아서 시정을 해야겠느냐라는 것에서 안 그러겠다는 게 411조예요. 411조에 보면 관할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 관할권 있는 법원에 가서 해야 되지. 특히 전속 관할은 반드시 뭔가 이유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했으니까 거기 가서 해야겠지. 그제? 근데 임의 관할은 어때?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세팅을 해놨지만 안 지켜졌을 때 그걸 꼭 시정하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걸 막 되돌려가지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411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 관할 의반의 항변은 임의 관할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전속 관할만 문제 삼도록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한번 411조 읽어줘봐.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 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뭐 가감 삭제하는 식으로 했는데 전체로 보면 뭐야? 전속 관할은 따질 수 있지만 임의 관할은 따질 수 없다 이거야. 그제? 그러니까 임의 관할은 엎질러진 물이라면 그걸 막 다시 제대로 가서 하라는 그런 것까지는 않는다는 거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거 다시 가서 따지는 거를 항소심에서 하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전속 관할의 경우는 따질 수 있지만 임의 관할은 따질 수 없어. 그럼 아까 합의를 했네 일본서. 근데 지금 와서 우리나라에서 한다니까 안 된다고 따지는 게 혹시 이거 따질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변론 관할이 형성됐다는 이전에 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411조에 의하면 전속 관할은 따질 수 있지만 임의 관할은 따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임의 관할 이거 못 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또 쟁점이 됐어. 이해되겠어? 근데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임의잖아. 합의를 했다는 건. 임인데도 이거는 어떤 국가 간의 이 관할을 배분한 거 이런 건 거의 공익이랄까 그 전속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의미의 관할이기 때문에 하면서 나와. 그래서 쟁점이 되었는데 여기 한번 봐. 이건 이제 원심에서 문제가 불거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법원 판결만 보면 만약 문제가 낸다면 대법원 것만 갖고 막 어떤 결론만 갖고 내면 되지만 사실관계 보면 그 문제를 좀 풍부하게 그 하나 사실관계 갖고 내려면 이런 거 갖고 막 잡아서 낸단 말이야. 내려면. 봐봐. 항소심에서 관할 의반 항변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국제재판 관할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국내 재판 관할의 문제 선행하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 적정 이런 어떤 이념 때문에 분배를 해놓은 거니까 이런 임의 관할적인 것 때문에 따질 수 없다라고 볼 게 아니라 공익성을 근저에 두고 있는 것으로서 411조의
있어서는 그 규정의 적용이 없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임의관할이냐 전속관할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이게 411조에 의해서 만약 임의관할이라면 항소심에는 더 이상 따질 수 없다. 거기 가야 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적용하느냐 여부에서 상관없다. 문제 삼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간 거야. 이해되겠어? 자, 여러분이 지금 국제재판 관할 것만 문제를 내가 보려면 이 판례를 지금 선정해서 오지를 않았어. 그건 그 자체는 그렇게 뭐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지만 국내적인 것도 우리 잘 못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 가지 또 볼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변론 관할 말고 411조의 조문의 취지. 그럼 잘 보자. 다시 더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410 임의관할의 경우는 더 따질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이제 그래서 임의관할은 처음에 잘했으면 좋지만 잘못돼서 더 이제 엎질러진 물이네. 거기까지 이해됐지? 임의관할 의무에는 어떤 게 임의관할이야? 전속관할과 비교해서 사물관할, 토지관할 이런 건 임의관할이야. 아까 그냥 그거 이해하면 돼. A반, C반, B반, C반으로 나눴다가 뭐야? 토지관할로서 지방법원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거기에 재판적을 갖고 있는 사건은 거기서 해라. 재판적이라는 건 옛날 용어로 호적지처럼 적, 재판의 적이야. 재판의 적을 갖고 있는 그 동네 사건 거기 가서 해라. 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건을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 예컨대 변론관할 같은 게 인정되느냐 보면서 전속관할의 경우는 인정 안 되지만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니까 그냥 잘못된 법원에 냈을 때 이송하느냐 문제로 곧바로 가지 않고 피고가 응소를 하면 변론관할이 생겨서 관할건이 잘못되지 않는 것으로 기착이 돼버려. 그지? 그런 게 임의관할이야. 사물관할, 토지관할 등은. 되겠지? 한편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이야. 신급관할은 기본적으로 비약 상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런 정도 이해를 했어. 그다음에 임의관할은 엎질러진 물로 이제 더 따지지는 마. 항소심 가서부터는. 그럼 전속관할은 공익적이랄까 어떤 제도 정책적 목적으로 거기서만 하도록 했으니까 그 전속관할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함부로 바꾸면 되겠니 안 되겠니? 거기서 하라고 했는데 아 우리끼리 오케이 하고 거기 가겠다. 또 잘못 냈는데 나 응소해서 거기 가겠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아까 31조가 29조, 30조 배제한다고 했지. 충돌이 나오면. 그다음에 관련 재판적도 배제한댔지. 관련 재판적에서 그걸 타고서 저쪽 딴 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 그 사건은 거기서만 하도록 했는데 관련 재판적 때문에 이게 딱 그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25조가 안 된다라고 했지. 그런 취지가. 그러니까 전속관할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잘못됐으면 따질 수 있어. 그래서 따졌어.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 허로 그 제대로 된 법원으로 가야겠지. 전속관할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411조, 그 다음에 418조, 19조 봐봐. 전속관할 의배에 대한 조문 하나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418조인가 19조인가? 19조, 419조. 읽어봐. 읽어봐. 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까 1심과 항소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때? 1심 법원 판결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항소심에서 취소하고 자판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지? 취소하고 자판. 취소한 다음에 자판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 어떤 상황 가르쳐서 특이한 어떤 상황을 하나 미성년자 등이라 해서 소송 요건, 소송 능력을 충족 못해서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항소심에서 예컨대 성년자가 됐다든지 1심에서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소송 요건이 충족 안 돼서 항소심에서는 아까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어떤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서 판단하니까 잘못된 셈이 된 거야.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지. 어떤 시간의 흐름에 그렇게 된 거일 뿐이지. 한편 좀 잘못했다고 치면 소송 요건이 충족돼 있는데도 안 갖췄다고 1심은 뭔가 생각해서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항소심 입장에서는 소송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도 잘못됐지. 그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경우는 그때 1심을 취소하고 스스로 자판함에 있어서는 신급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418조에 원칙적으로 환송하라 되어 있지. 그런 경우가 환송이 있네. 그치? 418조. 그 다음에 419조는 뭐야? 어떤 상황이야? 1심 재판을 한 건데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관할권 없는 법원이 했네.
이때 관할 건 없는 법원이 했다라는 잘못은 411조와 매치시키면 임의 관할 의반은 상관없어. 418조, 19조는 전속 관할 의배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해당 법원에서 하라고 어떤 목적 때문에 하라고 한 법원에서 안 했으니까 그 점에서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취소시키고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 법원으로 가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환송이란 말 쓰지 않고 환송적인 의미인데 특별히 뭐라고 용어를 붙였어? 이송. 그 우리가 관할가 없는 뭐 그 이송의 이송. 그러니까 419조는 뭐야? 이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 그지? 이제 이 상황 알겠어? 항소심에서 1심의 처리에 있어서. 물론 이 경우는 잘못된 거고, 항소한 것이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건 뭐야? 취소한다는 전제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전제는 항소한 것이 맞다는 얘기야. 그치? 문제 삼은 게 인정해 준다는 거야. 즉 항소를 인용하는 경우는 실제 항소를 인용한다라고 판결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항소를 인용한다는 얘기의 말은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 하는 거고, 실제 판결문은 어떤 식으로 나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다음에 뭐 자판하는 어떤 내용이 가든지 뭐 환송한다라고 가든지 이송한다라고 가는 거야. 그제?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인용한다라고 주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항소심 판결에는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건 항소를 인용한다는 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가 항소심 판결문에 첫 번째 뜩 등장해. 일단 1심 판결이 잘못된 거야. 그제? 이에 있어서 이제 항소심이 자판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일반론으로 얘기해 볼게. 1심에서 원고 청구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1심에서는 피고가 변제했다는 말을 인정했어. 그러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겠지. 원고 청구가 기각되니까 누가 항소를 하겠어? 원고가 불만이라서 항소를 했지. 근데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변제가 아까 됐다고 해서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됐는데 항소심에 볼 때는 이게 변제됐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항소를 인용하는데 그 실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즉 1심 판결은 뭐였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그 내용의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 스스로 자판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청구했던 뭐 1억 원이면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되지. 전혀 상관없는데? 다시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 대여금 청구가 기각됐어. 그 이유는 피고의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불만인 원고가 항소를 했어.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했어. 원고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심리하니까 변제가 안 된 거라고 판단이 돼. 그러면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취소시키고, 변제가 안 됐고 다른 쟁점이 없다면 원고 청구 금액인 예컨대 1억 원이면 1억 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내용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게 자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 1심 단계에서는 뭔가 변제했다고 연락에 싸웠지만 피고 말이 안 받아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쟁점 없으면. 갚았다고 하는 말을 안 받아줬어. 그래서 원고 청구가 인용됐어. 항소심에서 피고가 자기가 갚았다는 얘기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 즈음에 갚았어. 그 즈음에. 항소심 단계에서 갚을 수도 있어. 그럼 아까 4심 변론 종결시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이다.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데 결국 판단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야? 항소심 변론 종결시 하는 거고, 사실은 1심 판결이 이 경우도 잘못된 건 아니야. 그때는 안 갚았으니까, 안 갚았다고 판단됐으니까 원고 청구가 인용됐는데, 사실은 항소심에서 갚았으니까 1심 판결은 그 시점에서 보면 잘못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소가 되고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되고 그 시점에서 볼 때는 1심 판결이 잘못됐어. 왜? 이 즈음에는 갚았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도 1심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이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어떻게 되겠어? 갚았으니까 이번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 관계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자판, 환송, 이송 이렇게. 한편 항소가 택도 없다, 안 받아주겠다라는 것은 그대로 항소심 판결문에 어떻게 등장해?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하면 돼. 항소를 기각한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1심에서
본안 판단에 앞서서 대칭되는 개념인 소송 요건이 있고 소송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되고 이제 그걸 통과하면 본안으로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지금 아까 소치와 항소치와 구별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대칭되는 것으로 소송 요건과 대칭돼서 항소 요건이 있어. 그러니까 항소를 했어. 항소가 맞으면 항소 인용이고 항소 인용에 따라서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항소가 불만이 택도 없다라면 항소를 기각을 해.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 그거는 구별해. 항소가 됐고 1심 판결에서 요번의 경우는 아까 미성년자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요거는 반대로 얘기할게. 실제는 미성년자인데 뭔가 때문에 생김새가 뭐 30살도 넘어 보였는지 그다음에 호적등본 요새 호적등본이라고 안 하지만 그 뭐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가 잘 파악이 안 됐는지 그냥 통과됐다고 쳐봐. 그래가지고 본안까지 갔어 1심은. 원래는 미성년자인 게 파악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 부적법 각하시켰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냥 통과해서 본안까지 갔어. 항소심에 이르러서 이게 아직 미성년자. 아까 말한 거는 뭐 시간의 흐름상 성년됐다. 그거 오히려 반대야. 아직도 이 사람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야. 그럼 1심 판결이 잘못됐단 말이야. 왜 잘못됐어? 부적법 각하시켰었어야 되는 거지.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이 본안 판단까지 갔어. 이 경우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판단은 뭐야? 이 경우는 소를 각하한다가 나와. 이 경우는 1심 판결 본안, 원고 청구가 인용됐는지 기각됐는지 뭐 갚으라고 했는지 뭐 등등 본안까지 간 걸 취소시키고 이 소송은 어디서 문전 커트 당했었어야 돼? 부적법 각하됐었어야 돼.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 나오는 판단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청구를 각하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항소 각하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항소 각하. 항소의 이익 같은 것이 소의 이익과 대칭돼서 소송 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듯이 항소 요건으로서 항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 소의 이익은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막 공부하는데 별거 아니야.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냐 없냐 해서 그냥 문제에서 커트해서 분쟁 해결 필요성 없으면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소의 이익이야. 그럼 항소의 이익은 뭘까? 항소 부분만의 이익이야. 항소심에서도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기도 해. 아까 소송 요건 중에 성년자냐 미성년자처럼 소의 이익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 1심에서는 뭔가 소의 이익은 있다고 판단해서 본안까지 해줬어. 근데 항소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보니까 이건 소의 이익을 통과 못할 거라고 판단이 돼. 그럼 똑같은 논리로 1심 본안 판결을 취소시키고 이때 소를 부적법 각하시키는 거야.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지금 말하려는 건 이제 항소의 이익이야. 항소의 이익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전부 승소한 자는 자기가 청구한 것이 다 받아들여준 자는 불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A+ 맞았는데 재수강 할 수 있어? 없죠. 설명 잘 안 됐는데 이해는 됐지? 재수강을 얘기하면 안 됐겠다. 뭐로 얘기해야 되냐? 비슷하게 얘기하려. 재수강 마치 아까 뭐가 비슷한 재심하고 비슷한 느낌 돼서 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됐어. 미안해. 뭔가 근데 취지는 알아들었지. 하여튼 안 돼. 다 이긴 사람은 안 된다고가 기본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그 경우는 소의 이익은 아니고 항소 이익이 없는 거라고 해. 그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송이 들어왔으면 항소를 인용하느냐 항소를 기각하느냐 이전에 항소 그 자체의 요건을 충족 못해서 항소를 각하해. 되겠지? 항소를 각하해.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있었을 때 항소 요건 자체, 소송 요건과 대비되는 항소 요건을 충족 못하면 항소를 각하시킨다. 그 다음에 1심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자의 불만이 인정된다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런 상황에 따른 판결이 나가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항소가 터무니없으면 요건의 측면이 아니라 그 항소하는 실제 내용이 터무니없으면 항소를 기각시키면 된다.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전속간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그럼 아직도 안 끝났어. 전속간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임의간할은 문제 삼지 못한다. 전속간할은 418조에서 문제 삼고 잘못됐으면 제대로 된 법원에 간다. 근데 지금 항소심 단계, 확정되기 전 단계는 그런데 자, 확정이 됐다. 그거 놓쳤어. 그냥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전속관할 법원이 있는데 엉뚱한 범사에서 판결이 내려져서 확정이 되기 전이면 항소를 하고 하면 돼. 막 따지면 돼. 그래서 상고에서도 가보니까 상고 이후에 424조에 가서 1항의 3호를 보니까 뭐가 딱 상고 이유로 있어. 424조 3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1항 3호가 뭐라고 되어 있어? 읽어줘봐.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어긋나. 그렇지. 그러니까 상고까지 할 수 있네. 그럼 상고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상고 단계도 지나서 확정이 됐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주고 확정됐다면 재심을 생각해야 돼. 일단 재심 확정된 거는 이제 돌이키는 건 특이한 비상적인 수단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심 사유. 그다음에 그럼 재심 사유는 막 만들면 안 돼. 거기 딱 있는 사유만 갖고 하거나 조금 뭐 유추 적용한다든지 확장할 수는 있어도 그 사유만 갖고 하는 거야. 근데 451조의 1항의 재심 사유 가서 보니까 1호, 2호는 똑같이 424조 1항 2호는 똑같이 거기에 있는데 요 3호에 해당하는 거 그쪽 가서 딱 봐봐. 없어졌네. 없어졌어. 그럼 좀 아까 내가 재심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반드시 있는 거에 한도에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재심은 확정됐으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기판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싸우면 안 돼. 그지? 그런데 어떤 특이한 상황에 최종적으로 비상적으로 하나 구제수단은 재심은 있다. 근데 그거는 그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451조 1항에 가서 그 3호에 대칭된 3호는 여기는 쓰고 없고 저쪽에서 4호가 여기 3호로 하나가 빠지면서 위로 올라와 있네. 그럼 그 이야기는 뭐야? 전속관할 의배는 확정됐을 때 문제 삼을 수 있다 없다? 아, 함정이 있지 않아. 나 그렇게 치사할 사람 아니야. 어? 어? 아, 왜? 치사하지 않다니까 그냥 대답하면 돼. 없다. 451조에는 이렇게 밑에서 4호가 3호로 올라붙어서 그 하나가 일행 없어졌어.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재심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교과서 읽어보면 한정적이다. 비상 구제수단이다. 한정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못한다. 그래,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제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전속 임의관할 의배는 1심 정도에서 이제 엎질러졌으면 안 된다라고 시작하고 전속관할은 이제 상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재심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이 조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저번 때 내가 이왕 나온 김에 그다음 앞에서 깊이도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전파방해를 해? 그 이항 사유가 뭐야? 법원의 어떤 구성원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구성원이 관여했을 때가 424조와 451조를 봐봐. 어? 있지? 그렇게 있지? 그때 내가 약간 또 어거지 부렸어. 같은 얘기 하는데 왜 424조 아까하고 뭐가 달라져서 이런 거지? 상황은? 뭐가 달라졌을까? 다시 424조의 그 1항 2호랑 451조 1항 2호를 봐. 물론 이쪽 3호랑 거기서 이제 한 칸 밀려오니까 거기서부터 달라지지만 2호까지는 똑같아. 상황은. 그지?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왜 똑같은 말 하는데 문구를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얘기한 게 그 조문이잖아. 그게 뭐야? 제척은 제척 사유가 있으면 제척돼야 되는데 제척되어야 될 사유를 끼고 있다. 저번 때 문제 뭐였어? 보조참가인과 판사의 사촌 관계를 설정해서 이미 판단이 그런 상황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제척 사유로 보면 이 재심 사유가 된다. 확정됐을 때 그걸 물어봤잖아. 근데 그것을 보조 참가인이 등장하니까 당사자라고 포착을 못해서 뭔가 그랬지만 찜찜은 한 거는 느낌이 오니까 기피 사유 정도로 잡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 기피 사유로 만약 보는 것을 나는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틀린 건 아니지. 그 보조 참가인이라는 게 당사자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은 당사자급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면 틀렸다고 보지만 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야. 난 당사자 죽어도 못 봐주겠다. 적어도 제척사유급으로는 아니다. 근데 기피사유로 봤으면 그때 문제 어떻게 돼? 기피로 봤으면 기피는 형성적 재판이기 때문에 판단이 내려졌었어야 돼, 기피가.
그러지 아니한지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것으로 혹시 볼 수 없느냐라고까지 생각이 미칠 수도 있지만 기피는 형성적 재판이다. 제척은 확인적 재판이다 해서 힌트를 잡아봐. 형성적인데 그런 재판이 없은 이상은 결론이 없기 때문에 사유 주장만으로는 제척되는 거와는 달리 제척은 그 사유가 전제되면 제척됐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심사해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뭐 기피 사유가 있네 하면서 제척 사유로 이와 같이 이 2호 사유로 삼아서 재심을 구할 수 있다 보면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저번 때 문제에서 만약 그것을 갖다가 제척 사유로서의 41조의 당사자와 그 법관이 일정한 친족 관계 등에 있을 때로 보조 참가의 경우까지를 봤으면 제척 사유로 가는 제척 사유에 있어서 구성을 하고 이 451조의 재심의 1항 2호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라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경우에는 기피 정도 사유를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확정이 됐을 때 똑같이 이 2호의 재심 사유로 삼을 거냐에서는 형성적인 재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닐 그런 상황에 대한 것까지 가면 상당히 우스운 답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내가 있을 때는 없다라는 건데 뭐 공식적인 거는 당사자와 보조 참가인도 당사자급으로 본다. 뭐 이런 게 공식적인 해설이 될 수는 있지만 꼭 그것만이 정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 쟁점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판례를 사실은 국제재판관화를 전제로 한 거라서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만 계속 해설을 지금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또 질문.